자, 안녕하십니까. 예, 전국 14개 도시에서 민노총 불황당 같은 놈들이 집회를 동시다발적으로 했습니다. 집회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그 개들은 별로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우파단체가 열었던 지난해 8.15 집회나 개천절 집회와는 판이하게 다른 이중적인 뻘짓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중대당이 추미애 측 폭주에 대해 방지법을 인출한다고 합니다.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찰 인사권은 이용할 수 있는 최대 권한이 7년 징역 정도 처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기준헌법에서 권력형 사법 방해죄 신설 그것이 골자인데 기준헌법의 권력이 이제 좀 누수가 된다는 게 사실상 추미애를 겨냥한 법안인 것 같습니다. 특활 비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국가정보원 예산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예비비까지 포함하면 1조 5천억 원. 이 어마어마한 숫자에 달하는 예산이 국정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미애의 답변 태도에 정도껏 하라고 일침을 놨던 정성호 더불어당위원회 추미애가 편지를 썼답니다. 추미애는 정 의원에게 자신의 답변 태도보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 태도가 더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군이 통제하는 그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중국 압박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홍콩 의원직원 박탈한 중국의 조치도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조국이 윤석열 검사총장과 나경원 전 의원 의혹을 언론은 유례없이 차분하다며 언론을 광견병에 빗대어서 비판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때에 비하면 언론은 선비 수준이라며 오히려 조국을 비난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중국이 주도하고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참여하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의회와 RCEP에 최종 서명을 했습니다. RCEP 참여는 애초부터 선택의 문제는 아니었다 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이었지만 결과적으로 13억 명 인구 대국인 인도 참여가 일단 불발이 된 데다가 다른 FTA의 그 자유화 정도가 낮고 대다수 참가국과 이미 그 개별 FTA를 맺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선택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17년부터 이른바 친남방 정책에 공들여온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2대 교역 상대인 동남아 아시아 국가연합과 교류와 협력 확대를 가속화할 수 있는 매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정부 입장에서는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RCEP은 10년 전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의 대항마를 키우려는 중국 공산당의 집요한 전략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보호무역으로 회귀한 도널드 트럼프와 그 행정부가 이 협정에서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캐나다를 비롯한 11개국이 포괄적 잠진척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꾸리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어떤 형태로건 다시 영내 FTA 주도권 강화에 나설 확률이 확실해 보이는데요. 청와대는 이를 인식한 듯 우리 미중 대결의 관점이 아닌 청와대는 이게 도대체
다자주의에 입각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신 나간 짓이죠. 자, 이번 알세베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이 또 다른 전통적인 우방인 일본과 호주 등을 모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민첩한 행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로서는 이러한 기록 변화를 최대한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계 GDP 25%를 차지하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무역협정의 운전자 역할을 하려 할 때 또다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제발 동승자가 돼야 할 그런 것입니다. 미국이 대선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오면 우리나라가 알세 가입 당시보다 소극적으로 대한다면 중국에 줄 서는 것이 아니냐는 미국의 압력이 들어올 것이 불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중국 TPP를 자기 나라를 견제하는 그 미국의 공조수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아주 친중 성향인 지금 문재인 정부가 우물쭈물하다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될 확률이 높으며 난처한 상황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알세본 9개국가의 준비가 완료돼야 발의되는 만큼 문재인 정부도 조만간 국회의 동의를 비준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민노총은 좌파 진영단체들이 지난주 서울시내 61곳을 포함한 전국 13개 도시에서 전국 노동자대회 전국 민중대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주최 측은 전국적으로 참가 인원을 13,000명이라고 신고했지만 새라도 과시하듯이 총 10만 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었죠. 그런데 전국 주요 인사들 비롯한 경찰, 서울시는 집회 자제만 그냥 살살 촉구했을 뿐 전날까지도 별다른 대항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어요. 대부분 지난 우리 광복절 집회하고 3.1절 집회하고는 완전 대조적입니다. 때문에 우파 성향 단체들이 주도한 광복절과 제천절 집회 때 사전 대응과는 확연히 다르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정치 방역이 아니냐는 비판이죠. 문재인이 K박을 그런데 그것이 정치 방역이에요. 그것도 그럴 것이 경찰인지 견찰인지 경찰과 서울시는 이 같은 차이의 이유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되었으며 코로나 확산 우려가 줄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이 핑계가 더욱 욕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개천절 집회를 앞둔 지난달 1일과 2일 코로나 1일 확진자 수가 77명과 63명인가 2명인가 였습니다. 반면 민노총 집회를 앞둔 14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91명으로 200명에 육박을 했고 6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10월 초에 배로 늘어나는데도 코로나 확산 우려가 줄었다니 이 더러운 종자들이 이제 대놓고 거짓말까지 하고 자빠졌습니다. 지금 정부와 경찰은 개천절과 한글날 서울 광화문광장에 경찰버스 300여대를 이어붙여서 총연장 4km가 넘는 그런 어마무시한 제2산성 소위 제2산성을 세워 도로와 인도로 쫙 갈라놔 버렸습니다. 경찰병력 만여 명
곳곳에서 불신검을 한다며 집회 참가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동행까지 막으면서 근처 상인들에 대한 큰 피해를 보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걸 보고 옳다구나 하고 일본 중국 이런 네티즌들 말입니다. 이 기자들 태평양에서 보지 못한 평양에서도 보지 못한 희한한 장면을 하며 서울이 미쳤다라고 말할 정도였고, 코미디 같은 게 광화문 봉쇄래. 봉쇄. 그 시각 전국 놀이공원과 산, 바다, 쇼핑몰 등 아주 휴식을 즐기는 그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지만 이 경찰놈들과 서울시 참당자 이 자식들은 아무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때문에 K방역, 허울정원방역, 쇼 문재인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 이 완전히 헤쳐먹고 있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더딥니까? 이것은 방역의 목적이 절대 아니라 정부에 저항하는 세력의 고립과 정부 비판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적 방역을 하는 것이라고 더더욱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문재인은 사회적 범죄라고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인가 하는 그 인간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바이러스 소투 삼아 생화학 테러를 집단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노영민 이 청와대 비서실장 이 미친 자식은 최근에 살인자라고 개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이 이승호 이 넉빠진 놈 하나 이제 하다 자다 복장 뜯는 소리를 아주 하고 자빠졌습니다. 네? 8.15 집회로 3분기 GDP가 0.5%를 팍 그냥 깎였다. 이런 새끼들이 청와대에 앉아서 세금이나 축내고 자빠졌으니 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마치 누구의 지시라도 받은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코로나 특정 세력, 특정 집단 탓으로 아주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한 지난 토요일 지나고 모두가 조용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똑같이 세금을 내는 국민들 정치 성향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맞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정치 성향에 따라 불공정한 정부에게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깊게 생각하셔서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프랑스 등에는 사법 방해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권력을 남용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법인데요. 우리나라 법무부도 2002년과 2010년 이를 추진한 바 있었는데요. 당시엔 참고인의 거짓 진술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수사 편의적 발상이라는 반발과 함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결국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독재 정권이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직에 취임해 그 직을 수감에 있어서 경찰의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자 권력을 가진 자가 수사를 방해할 때는 방해할 때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찰 인사권 등을 이용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하는 입법을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형법에 권력형 사법 방해죄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로
사실상 추미애 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법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찰 인사권을 이용할 경우 최대 징역 7년에 처하는 입법을 국민의힘이 추진 중입니다. 기준용법에 권력형 사법방해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사실상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거망동한 행동을 겨냥한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그 국회 법제실에 형법 제1 법률안 위반 및 그 검토의 질의 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의원은 의뢰서를 통해 특정 권력자 또는 정치 세력의 수사 인사권 등을 이유로 이용해 간접 직접적으로 수사와 재판 행위를 방해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형법 정보조직 법 등에 따라 수사재판기관의 지휘감독자가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해당 기관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사법방해죄를 신설 및 적용해 현행 직권남용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보다도 더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이어 입법 추진 배경에 대해 추미애 장관의 폭주로 사업 질서가 저해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야당이 제기한 관련 논란으로 첫째, 취임 후 11개월간 4차례 검찰 인사를 통한 수사 공소유지를 방해했으며 둘째는 검찰 직제 개편을 통한 검찰 수사력을 저하시켰다. 셋째는 검찰 지시 및 수사권 행사를 통한 특정 사건에 대한 방향성을 유도했다. 그리고 넷째는 예산권 행사를 통한 검찰 압박 등을 열거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번 주 중 법안 초안을 만들어 12월에 정식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추미애가 쏘아올린 엄청나게 큰 공이 뻥하고 터지기 일부 직전입니다. 특활비 문제가 국정원으로 쫙 번져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 권한 축소 작업에 열을 올려왔습니다. 현재 여야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할지 별도의 독립기구로 이관할지는 국정원 개혁안을 지금 한참 논의 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간첩도 못 잡는 국정원이라는 비판을 들어야만 했지요. 이처럼 국정원의 본연의 역할을 축소하려 했다면 당연히 국정원에 대한 예산 및 특활비는 줄여야 하는 것이 당연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추미애가 특활비를 들추려놓는 과정에서 이를 파헤쳐 보니까 국민이 내용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예산의 규모는 더더욱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활비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국가정보원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보다 어디로 갔을까요? 응? 이 돈 다 어디로 갔을까요, 진짜? 또 이 돈을 도대체 뭐 하는 데 썼을까요? 이 어마무시한 돈을. 국회 예산 특위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원의 내년도 예산은 7,460억 원으로 2017년 4,931억 원에 비해 50.2%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미친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때 많다고 하던 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국정원은 전임 국정원장들이 관례에 따라 박근혜 정부와 정부 청와대 특활비를 상납 사건 이후 특별히 명칭을 안보비로 바꾸는 꼼수를 부렸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별도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는 예산이
이긴 그 마찬가지 아닙니까? 숨겨진 비공식 그 예산이 예상 규모를 뛰어넘는 아주 뛰어넘고 있는데요. 한 언론이 국회에 그 예결위 그 결산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9년 기준 국정원 예산은 5,446억 원이었지만 계획적 재정부 예비비 국가안전보장 그 경계비라는 항목으로 그러니까 경제재정부의 계획재정부의 예비비 국가안전보장 경비라는 게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항목 6천억 원이 총회로 편성돼 가지고 실제 특갈비는 1조 1,446억 원이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 아닙니까? 6천억 원대 예비비를 감안하면 6천원대 예비비를 감안하면 내년에는 총 1조 3천억 원이 넘는 특활비 집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거 참 국정원이 이와 별도로 각 부처의 정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집행을 감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이 국가정보원이 말입니다. 참여연대는 2019년에도 예산안을 분석하면서 경찰청과 국방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검찰 등 4개 기관을 그 예산 중 그 국정원법에 근거에 편성된 정부 예산이 최소 1,900억 원 규모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를 근거로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 5개 사업이 편성된 예산이 약 1,700억 원으로 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국민 세금이 무슨 이건 쌈짓돈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정신이 오락가락할 정도예요. 다만 국정원은 정부 예산의 경우 편성 권한만 있을 뿐 실제 집행 권한은 각 부처가 가지고 있어 자신들의 예산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팔팔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 권한을 축소 작업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유독 국정원의 특활비가 늘어나는 것이 수상하다는 의문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첩도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으면서 이 자식들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썼느냐고요 도대체가. 아이 북한 간첩을 잡아요. 어디 국정원에서 어디 가서 정보를 제대로 갖고요. 돈이나 쓰고 이런 진짜 욕이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아주 이참에 감사를 철저히 해서 모두 까발려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속이 시원하게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이라든가 의혹사건, 우리들 병원 특혜 의혹사건, 옵티머스 등등등 드드드등 엄청 많습니다. 현 정권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현 정권 이 권력형 부패의 의혹사건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진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저도 아는데. 현재 현 정권과 관련해 권력형 부패 사건의 경우 수사를 시작한 지 1년이 다 되었지만 이렇다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심에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원 지검장이라는 놈이 떠 버티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완전히 개죠. 추미애의 개고 아주 발발입니다. 발발이. 검찰이 정권의 애완견이 되었다는 비판에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정권의 애완견이 되었다는 비판 받아도 싸죠. 비판에 중심에 이성원 중앙지검장이라는 숙회 한 마리가 있어. 이성윤이라는 놈을 빼놓고는 할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권력형 대출 비리로 일컫는 우리 병원 특혜 의혹 사건, 지난해 12월 사업가 신혜선 씨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흐지부지 그냥 깔아 뭉개려고 그러는 것인지
이 의혹은 신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이상우 회장이 우리들 병원이 2012년과 17년 그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과정에서 여권 정무죠, 이게 핵심 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울지검은 그 고수사건 외에도 관련 의혹을 모두 살피겠다며 지난 12월과 올 1월, 2월 신씨를 상대로 고소인 그 조사를 연이어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그 자료 제출을 뭐 요구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조사의 실도 알려지지 않았고 모두가 꽁거먹은 소식입니다. 어떻게 된 게. 지난 6월 그 옵티머스 펀드 그 판매 중단으로 터진 옵티머스 관련 그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수사를 반부패 그 수사 2부에 배당한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걸 중앙지검이 지시를 했는데 이성윤 지검장 이 미친놈의 새끼가 이를 따르지 않고 이례적으로 일반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조사 일부에 배당해버렸습니다. 이건 항명이죠. 응? 옛날 같으면 가만 놔뒀을 거요. 얼마나 빼기 좋으면은 검찰총장의 말을 이지랄로 발 뻥찹니까? 조사 일부는 수사 초기에 청와대와 정치권 인사 등 20여 명의 그 실명이 적힌 옵티머스 문건을 확보했다고 했으나 로비 수사는 전면 맡지를 안 했어요. 이와 관련 검찰 내부에서는 여권 인사들의 로비 의혹이 담긴 자료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뭉개버리는 것은 이성윤 지검장 이 자식 그놈의 새끼가 그거 한 짓이라 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월수동 1호기 드루킹 댓글 공작과 마찬가지로 정권에 큰 타격이나 무슨 뭐 5점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은 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뭐 수사로 지지부진 그런 건 안 씁니다. 전부 다 문재인한테 무슨 뭐가 조금 적어질 것 같으면 안 해요. 수사를. 지난 8월 추미애 장관은 또라이 인사지랄병으로 해체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을 이 사건 관계자들이 혐의와 그 법리를 정리한 내용의 그 수사 보고서를 남겼습니다. 보고서는 청와대의 이 선거 개입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성윤 이 새끼가 그 몇 개월째 그 서랍에 처박아 놓고 깔아 뭉개고 자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처럼 현 정권을 겨냥한 그 권력형 비리 사건에는 어김없이 중앙지검 이성윤 이 잡놈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빌어먹으려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느 상황이건 무조건 내뱉고 보는 이거 추미애 이것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당 의원이죠. 의원에게 그 편지를 썼답니다. 당의원에게 편지를 썼는데 국회 예산 그 특별위원장인 그 정성호 의원은 야당의 의원의 질의에 헛소리만 해대는 추미애를 지켜보다가 참다 못해서 정떡과다라고 일침을 가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정 의원에게 자존심이 구겨지는 지적에 추미애가 많이 서운하고 억울했을 겁니다. 그런데 편지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성호 의원에게 협박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잘 보면은 동시에 피해자 코스프레이 행세도 하는 듯 하고요. 추미애는 14일자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칭하는 정성 동지에게라는 정성 동지랍니다. 이거 북한에서나 그거 들어봄직한 말 아닙니까? 동지 그렇지요? 참 민주당 소속이면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그 정성 의원에게
우리는 같은 편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미애는 한마디 이 말씀으로 온종일 피곤해졌다니 민망하고 송구스럽다며 예산 감시 활동을 종용받지 못하고 지금 지금 그러면 종용해 자금만 종용해 유감이라는 데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성 의원은 추미애 답변 태도를 지적한 다음 날이 지난 13일에 페이스북에 원활한 인사 진행을 위해 말 한마디 딱 한마디 했더니 하루 종일 피곤하다며 내년도 예산에 0.1%도 안 되고 예결위 전체 질의에 1%도 안 되는 특활비 논쟁만 부각됐다.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심경을 밝힌 바 있습니다. 추미애는 추미애 이 미친년은 장관에게 고성을 반복된 질문, 그러니까 장관에게 고성으로 반복된 질문을 퍼부은다며 답변 기회를 주지 않고 윽박지르고 모욕을 바꾸지 않으면 심한 자기감도 들고 국민 입장에서도 불편함과 정치 혐오를 가지게 될 것이라며 자신의 답변 태도보다는 야당 의원의 질문 태도가 더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본인이 이 싸가지 없는 말버릇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추미애 본인은 진짜 모르나 봅니다. 추미애는 아무리 검찰총장과 대검을 감싸주고 싶은 야당이라며 지나치다며 모욕적이고 도발적인 질문인지 아닌지는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근거 없이 그저 썼어요. 안 썼어요. 하면서 범죄인다라도 추궁을 반복하며 바람직한 예산심사였는지 아니면 그저 장관에 대한 공격이고 정쟁이었는지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노라고 고정한 그 시인 말씀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흔들리지 않고 이루는 계획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따 소리를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도종환 시인이 흔들리는 그냥 씨를 못 맺는다 이 얘기입니다. 예. 아니 바람이 안 흔들릴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니 도종환이 뭐 선별이 국회 여기서 뭐 시인 같다 선전할 일이 있습니까? 아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들 신문을 아주 홍보를 한 겁니다. 이거 신분으로 이거 아주 민주당 신분으로. 그런데 도종환의 글대로라면 추미애는 언제나 항상 흔들지 않고 꼿꼿하다 영원히 꽃을 피우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지 말대로 한다면 꼿꼿하고 뻣뻣하니까요. 그렇죠? 꽃을 한 번도 피워보지도 못하고 생활을 마감해야 할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기 잡초와 같아요. 지금 가을이니까 이파리는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무가 어떻습니까? 나무를 보면 그렇습니다. 잎이 필 때는 참 우리가 희망이 보이죠. 가을에 단풍이 들고 알록달록 저거 되면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다 이파리가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나오면 쳐다도 안 봅니다. 그와 같이 인생살이 똑같아요.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나면 다음에 그 나무들은 다음 봄날을 기다리면 그 새싹을 피울 기대에 부풀어 있지. 우리나라 이 정치 꽉상이나 보면 그게 보입니까? 그리고 왜 잡초 얘기했냐면요. 잡초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나가보면은요. 서리 맞고 그 추운 날에도 시퍼렇게 머리 밀고 하늘을 향해서 살겠다고 바득바득 이파리를 피우는 그런 잡초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초도 있고 꽃도 있고 일반 나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춘매처럼 차라리 잡초 같은 춘매라면 내 이해를 하겠어요. 예? 그런 강력한 저것도 없어요. 썩은 그 고무기나 같으면은 갖다 아궁이다 불이라도 떼지.